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이 바뀌었죠. 신무역전쟁 1번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에서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로 흐름이 바뀌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서는 음산한 분위기는 깊어가고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행보가 유가를 강제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유가가 많이 가면은 $10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가스꾸지 관련돼서 이 살인사건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전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짧은 영상으로도 하나 가스꾸지 관련돼서 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 국가를 옹호하는지 왕실을 옹호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옹호하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유가를 올리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채굴하고 있는 셰일 석유 같은 경우는 채굴 단가가 되게 높아요. 중동 국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를 통해 가지고 주변국들이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석유를 전체적으로 제로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하지만 주변국들이 동참하지 않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심지어는 이란까지, 인도까지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꾸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사우디 왕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의 입장이 그 명분이 더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발표를 했죠. 뉴스를 내보냈죠. 오일이 100불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꾸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왕실을 옹호하는지 영상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은 조금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만 보면은 입장이 조금 바뀌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뉴스가 뭐냐면은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은행은 이란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사뭇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11월 4일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재가 시작되는 게 11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중국이 이런 제스처를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이 이게 그동안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했던 양을 보면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인도가 그전에는 인도가 더 많긴 했었는데 인도가 이렇게 좀 줄이다가 근데 최근에 또 발표를 했죠. 다시 이제 정상화 하겠다고 이것을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안 보겠다라고. 그래서 이 앞선 영상에서는 인도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나 중국의 편에 붙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인도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 양을 줄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부터 9월달부터 해가지고 줄이기 시작했고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은행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왠지 중국이 미국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네요.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4일 날 이제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에 앞서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게 살짝 협박을 합니다. 이제 특정 조건을 내걸죠. 조건은 뭐냐면은 이란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은, 수입을 줄이게 되면은 제재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재 대상에서 예외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속내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런 규제를 피해서 석유를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지속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석유를 계속적으로 수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유럽연합은 이란과 교역이 가능한 지불 수단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보다 광범위한 교역을 위해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죠. 좀 더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위프트 이외에 새로운 국제 지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요. 이 방법은 본부는 러시아에 두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제3의 다른 국가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굳이 달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0월 25일자 발표를 했죠. 기존에서는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이란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요 정도 발표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우디도 이번 일을 이유로 이란과 같은 꼴을 당할까봐 동아시아 관계에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이란도 미국과 관계가 좋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팽당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스규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제재를 넘어서 군사적으로나 이런 움직임이 생긴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우디의 입장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일본도 이전에는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내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영토 분쟁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중국에게 머리를 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중국에게 중국이 하는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중국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부터 얘기는 했지만 이제 외교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 저펜타임즈에서 하나 이제 논평을 낸 게 있는데요. 이게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트럼프를 약간 폭군처럼 나타냈죠. 뭐냐면은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제 관행상. 뒤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일본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미국은 좀 짜증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금 샷이 겹쳐버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해 2018년도 3월부터 그 유가 선물 시장에서는 기존의 그 WTI 서부 텍사스유랑 브렌트유 두 개의 선물 거래만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됐죠. 페트로비안. 이게 이제 상하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일 선물 거래인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9월까지 데이터죠. 9월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했던 게 60%였는데 52%로 8%가 줄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가 38%에서 32%로 6%나 줄었어요. 그래서 그 상해유, 상하이 오일 퓨처스가 약 12%에서 14%의 시장을 차지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 이게 그 페트로비안 오일 선물 거래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오일 선물 거래가 잘 되겠어? 아니면은 이거 분명히 이거 미국의 제재나 국제적으로 이게 흐름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의견들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 강력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존에 러시아랑 이제 그 조약을 맺고 있었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이거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력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이제 공약 그 트럼프 공약에도 있어요. 이제 핵무기 선진화, 현대화, 핵무기를 이제 현대화하고 개발하겠다. 근데 그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다라고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푸틴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뉴스가 뭐냐면은 유럽의 국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면은 그 국가를 타겟으로 잡겠다고 했어요. 이게 설치가 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러시아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푸틴은 아주 강력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드 그냥 요격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 수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점점점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바르샤바 보안 포럼에서 미국의 퇴역 장군, 지금 현재 은퇴한 장군인데요. 삼성으로서 은퇴한 벤 하처스라는 이 미국의 장군이 앞으로 15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전쟁이 되면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군사적인 움직임 자체가 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점점점 이 전세가 불리하게끔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외신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아니면 만남 자체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주변국을 공격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전력을 선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시장 이번 주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국경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국경절이 끝나고 나서는 대량 매도가 있었죠.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이 대량 매도가 있고 나서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시면은 국경절 이후 대량 매도가 발생을 하고 심천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나갔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분위기, 상해시장에서도 다시 유입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또다시 이제 상해시장에서는 꽤 많은 돈이 나간 이탈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심천시장에서는 또다시 4일 연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인들 자금 흐름으로 보면은 그 외인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후광퉁과 성광퉁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 시장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는 그 다음 달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G20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금리 발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후광퉁이나 성광퉁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흐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 매수, 중국 본토 시장은 분할 매수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정리해 보면은 유가는 당분간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환율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안화 환율 자체가 최고 약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환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지금 원화 베이스로 했을 때는 위안화 환율 자체가 또 기존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전반적으로 판단은 11월 9일 날 금리 발표되는 거 보고, 금리가 인상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표하고 나서 신흥국 화폐 시장의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든 동결이든 발표가 나고 나면은 그 신흥국 화폐 시장에서 뭐 브라질 헤어라라든지 아르헨티나 페소, 그리고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위안화, 이런 환율 화폐들이 얼마나 달러 대비해 가지고 강세냐 약세냐 아니면은 잘 버텨내느냐, 이걸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 신흥국 환율이 예상보다 견고한 경우는 그동안 환전했던 위안화로 중국 본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해드리는 그 카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브라질 국채 추가 매수하는 것도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브라질 환율 자체가 만약에 이번에도 버틴다고 하면은 9월 26일 날 그때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부터 금리 발표 나고 환율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버틴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환율 자체로서는 바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가 매수를 추천을 드렸던 골드 ETF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하시는 게 뭐 가능하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매수하는 속도나 규모는 이전 수준 대비해서 50% 이하로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26일날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금으로 몰린다고. 보시면은 해외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존의 금 보유량을 10배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뉴스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트럼프가 이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는지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든 장이긴 하지만 다시 좀 기회가 또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